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상 위험에 대해서 지난 시간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학습을 했었죠.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그러한 위험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보통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가능한 현실 가능한 그리고 대비 가능한 그러한 위험들을 정해서 뭐 담보 위험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다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면책 위험으로 정하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위험의 리스크가 보험 계약 기간,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그 기간에 뭔가 어떤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라든지 사고 발생의 확률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 어떤 이벤트가 그런 것들을 변동시키는, 그리고 뭐 변동시킨다라고 했을 때 위험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 발생의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보험자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증가되는 그런 경우는 보험자가 자신의 처음 계획이나 처음 어떤 설계하고는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위험의 변경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의 변경과 관련해서 사람이 뭐 어찌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주관적 위험 변경의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주관적 위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어떤 잘못, 가실, 실수로 인해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MIA 제 46조에서는 이런 주관적 위험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가 이후 면책되기 전에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위험 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된 사고는 보험자가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나, 위험 변경이 발생을 하면, 주관적 위험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 위험 변경은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잘못이 없어요. 기책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위험이 변경하거나 증가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MIA에서도 규정이 없고, 뭐 상법에서도 뭐 그런 규정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있을 건 아니고요. 보험자에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duty of notice, 통지 의무를 이행을 해서 알려줄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의 변경에 어떤 것들이 있고 해당이 되느냐, 그 사실 위험의 변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위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에 한 세 가지가 있다. 리스크, 퍼릴, 해저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화요일 날 그 해상 위험에서 배웠던 거는 영문 명칭이 퍼릴이었죠. 손해의 원인들이었죠. 그래서 쭉 뭐 보면 화재도 있었고, 전쟁 위험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퍼릴이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뭐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든지 퍼릴 오브 더 씨, 퍼릴 온 더 씨,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지금 위험의 변경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살펴볼 때 영어 표현이 리스크예요. 리스크는 뭐라고 했죠? 불확실한 위험이 발생 가능한, 제가 확률, 가능성, 불확실성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바뀌는 게 말 그대로 이 리스크의 베리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험한 정도가 바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런 위험이 변경되는, 리스크가 변경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률, 사고 발생의 가능성, 미래의 불확실성이 바뀌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2로라든지 항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출발하는, 배가 항구에서 출발하거나 항해하는 것 자체가 딜레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물의 경우에는 이 바다의 컨디션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물을 갑판 위에다가 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한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위험 변경의 요건이 위험 변경의 예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위험 변경의 요건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된 사건들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 이전의 일이라면 보험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된 것들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피보험자의 가실이냐 아니면 피보험자가 가실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결과 조치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자가 커버하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이 되거나 증가가 돼야 돼요. 뭐 그냥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조금 늘었다, 뭐 미미하게 늘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보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저한 변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위험 변경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로부터 우리가 개념을 딱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표현으로 devi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선박이 항해를 하는데 정해진 항로와 정해진 루트가 있습니다. 그 루트를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해요. 그것을 항로의 이탈, 항로의 변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2로가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보험에 부보된 그 선박이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항이 있고 도착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A 지점이 출발항이고 B 지점이 도착항이라고 하면,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상간섭적으로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안 다니고 갑자기 가던 루트를 벗어나서, 보통 여러분들이 비행기 같은 걸 타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대양 선박을 탈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통해서 비행기를 탑승을 해서 내가 미국이나 이쪽 북미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비행기가 보통 어디로 가죠? 그 알래스카 쪽으로 가죠. 최단 루트로 갑니다. 그게 경제 항로라는 거죠. 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가더라도 알래스카 쪽으로 북반구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구의 지표상의 거리를 줄여서 최단 루트로 가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비행기가 그렇잖아요.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도 최적의 루트가 있어요. 경제성의 항로, 체단 기간 혹은 연료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선박의 안전성, 뭐 예를 들어서 암초가 있다든지 뭐 해적이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곳을 피해 다니면서 최적의 루트로 다니는 통상적 항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배가 그리로 다니겠구나, 그 루트로 다니겠구나를 전제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것인데, 갑자기 이 배가 실행을 하는 그 운송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정해진 항로, 통상의 항로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간다라고 하면, 그 엉뚱한 길이 위험 요소가 많을 수도 있고 경제성을 해칠 수도 있고 운송이 딜레이가 되는 문제가 발생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2로가 발생되게 되면 이런 지금 20번 슬라이드에서 있는 것처럼 항로 밖으로 나간다든지 뭐 정당하지 않는 항해를 한다든지
이것도 1호예요. 여기 기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건데, 우리가 버스 정류장을 생각을 해보면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순서대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버스가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장난 아니겠죠. 그것 또한 1호입니다. 다니는 길로 다니는데, 다니는 그 항구, 중간에 정박하는 기항하는 항구도 룰이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시퀀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퀀스를 지키지 않은 것도 1호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2호가 발생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2호가 발생하게 되면 2호 이후에 사고가 나면,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 면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2로 하는 행위가 정해진 항로로 다니지 않고, 경제 항로로 다니지 않고 안전 항로로 다니지 않는 것 자체가 보험자 입장에서는 인수한 보험 계약의 위험을 올려버리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그런 행위로 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약속을 어긴 겁니다. 계약 내용을 위반을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무슨 아주 융통성 없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항로를 벗어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줘요. 인명이나 재산을 구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2호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1호 시점부터, 1호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 보험자는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해상보험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선박과 화물, 적하와 선박,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그 선박보험을 부보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선박을 운영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고용관계이거나, 대리인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이거나, 그런 식의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닌 그냥 단순한 수출업자, 수입업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그냥 운송인한테 화물을 어디서 어디까지 운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럼 그 운송 계약에 따라서 운송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화물을 운반해줄 의무를 이행을 하는 거죠. 운송 계약을 이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운송인이 지 마음대로 항로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거를 수출업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수입업자한테 책임을 묻는다?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그 제8조 운송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1호는 보험자가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운영권이라든지 선박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든지, 선박과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신이 1호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1호를 하도록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주의 입장에서, 적하보험을 부부한 하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1호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앞서서 제가 1호를 할 때 이게 정당한 1호는 괜찮다,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MIA의 제49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예정된 항해를 수행을 하는데 1호가 허용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특약을 통해서 인정을 하거나 구조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그래서 1호가 어떤 허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배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근데 그게 이벤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1호를 허용한 사유가 중지가 되면 그 선박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와서 항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이유가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해주고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 그게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보험증권의 특약, 특별약속이죠. 특별약속.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의 특별한 약속에 의해서 서로 1호가 인정이 되는 경우를, 그것은 1호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선장과 그 고용주의 지배권, 그러니까 배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선장하고,
그 사람이 뭐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를 통제를 해서 운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통제권을 벗어난 원인이나 이유에 의해서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상위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국가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를 뭐 강류한다든지 뭐 억류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명시담보라든지 묵시담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게 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였죠?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계약의 부보, 보험담보를 해준 것을 전제로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아니면 어떤 존재를 유지하라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약속 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 지켜야만 사고 났을 때 내가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워런티였어요. 그 워런티는 그래서 주체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하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담보특약 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담보 내용 때문에 담보 내용 때문에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게 됐다? 그럼 서로가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데, 선박이나 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태풍이 올라옵니다. 허리케인이 올라오고, 지금 미국에 허리케인으로 난리가 났죠. 플로리다 이쪽에. 그 항로를, 정해진 항로가 있다라고 해서 그 허리케인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 돌파한다? 그 강행 돌파하는 게 뭔가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박이나 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항로를 변경하거나 피난항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게 너무 이 부분을 허용치 않으면 스스로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당한 이로인 거예요. 정당한 이로. 자, 다섯 번째, 인명을 구조하거나 인명이 위험한 거예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타닉. 여러분들 영화로 많이 접했던,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자, 선박이 침몰을 해가지고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해당 해역을 다니던 선박들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서 사람을 일단 구하고 보는 거죠. 그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야, 인도주의적으로 내가 사람 구하려고 항로를 벗어나는데 보험자가 이거는 1호야, 이거는 위험의 변경이야, 이거는 보상 안 해줘? 그러면 보험회사는 아마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명을 구조하는 목적으로 이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자, 선박, 이것도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에 승선한 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합리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선원을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항로를 벗어났다, 그런 부분들 인정이 됩니다. 자, 7번,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이 피보험 위험의 하나인 경우에,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에 기인하는 경우. 자, 우리가 앞에서 그 해상 위험, 마리타임 펄리스를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장이나 선원이 배에 구멍을 낸다든지 뭐 해코지를 한다든지 팔아먹는다든지 일종의 사보타지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뭐 ICC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피보험 위험, 즉 다시 말하면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선장이나 선원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를 어디로 끌고 갔어. 이거는 보험이 뭐 보상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담보 위험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보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보험 위험에 해당이 되고, 이런 담보 위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멸실 손상,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2호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로 외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늦게 가는 거. 이게 운송이 뭐 아무리 선박이고 뭐 항공기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송의 속도가 늦다 하더라도 이
지연 운송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그 선박에 있어서도 운송 그 스케줄에 지연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 화물을 그 수출입하는 하주들의 입장에서도 정해진 그 납기나 판매 시기나 이런 뭐 공급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이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다 했을 때. 예, 그래서 이 지연의 문제가 좀 큰데, 구분을 좀 해보면 항해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진행 중인 항해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항해가 끝나는 거가 딜레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항해 개시의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10일, 10월 11일 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실무적 단계에서는 물품을 그 선적항에서 선적을 할 거 아니에요? 선적을 하는데 그 선적이 뭐 작업이 뭐 지연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선비나 뭐 선원이나 선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늦어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출발이 늦어졌으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운항 중인 항해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뭐 이게 선박이기 때문에 비행기처럼 출발지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좀 너프합니다, 사실은. 뭐 2주간, 3주간 이렇게 항해가 되는데, 이것이 그 어느 정도 경제적 속도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고, 불합리하게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 이 그 운항 스케줄에 맞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업 계획을 짜는 입장에서는,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항해 개시가 늦어지거나 항해 자체가, 항해 계속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린 인슈런스 액트 MIA에서는 이러한 발항이나 항해에, 여기서 말하는 발항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 항구를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항이라고 하기도 하죠. 출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한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연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묵시적인 조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MIA 제 42조에 보험 목적물이 특정 장소에서부터 특정 장소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딜레이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리즈너블 타임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MIA 제 42조의 규정이고, 뭐 MIA 규정은 그렇고 이 그 협회 적하약관, 실무적인 단계에서 협회 적하약관에서는 이 1호하고 동일하게 그 선박의 딜레이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의도를 했거나 지시를 했거나 관여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적하보험,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물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을 운영하는 운용사의 잘못으로 보아서 그렇게 그것을 보험자가 면책을 한다거나 보험자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항해의 지연과 관련해서 또 MIA 제 48조를 보면 해상 사업은 반드시 신속하게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1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법한 이유 없이 그런 딜레이가 발생을 한다면, 그리고 그 딜레이가 부당을 하다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면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호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항해의 지연도 그렇고 결국에는 보험 사정의 변경, 보험 위험의 변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면한다라는 건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 또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호에 우리가 허용되는 1호, 정당한 1호를 봤죠. 그래서 이 항해의 지연도 2호가 허용되는 그러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딜레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구하기 위해서 정해진 타임 스케줄에 늦었다, 이거를 주장을 해서 보험자가 면책을 한다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험자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물의 가판적재 한적, 이런 거 부분이 기본적으로 하물을 가판 위에다가 포장되어 있지 않은 하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적재하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적, 어떤 A 선박에서 B 선박으로 운송 도중에 화물을 옮기는 거,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위험의 그러니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물의 가판 적재가 오늘날에는 컨테이너 선의 등장으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물의 가판 적재는. 자, 그리고 한적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MIA에서 위험 변경으로 보지 않고 선박의 변경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 정당한 운송수단의 변경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않고 한적이 이루어지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이 지속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하물의 가판적재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서 얘기한 1호나 아니면 딜레이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실제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면책되거나 하지 않고 이것을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범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위험의 변경은 살펴봤고, 해상 위험의 변화, 변혁, 이건 책마다 그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alteration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alteration의 경우에 이것 또한 사실 위험의,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위험의 변경은 위험 그 자체가 증가하고 줄고 증가하고 줄고라고 생각을 해 보면 되고, 위험의 변혁, 위험의 변화는 위험이 증가한다기보다는 기존 위험이 없어지고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lteration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배가 바뀌는 거 그리고 항해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짜리 만들어진 지 10년짜리 배에다가 화물을 태우기로 했는데 갑자기 배가 바뀌어서 30년 된 선령의 선박에 화물을 실었다. 그러면 사고 발생 수준이 이게 증가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뭐 이거는 천지개벽할 수준인 거죠. 10년짜리 선박하고 30년짜리 선박. 그래서 당연히 이런 선박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뭐 선박의 1호라든지 선박의 딜레이와 동일하게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자, 항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항해의 변경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2호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2호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A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B 항구로 가는데 정해진 루트가 있잖아요. 이 루트로 가다가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해요. 근데 이 항해의 변경은 뭐냐면 출발항이 바뀌거나 도착항이 바뀌거나 양자가 다 바뀌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항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계약의 기초 근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안전한 항구가 있어요. A 항구가 있고 B 항구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항구가 있다라고 싶다. 그 항구를 C라고 볼게요. 근데 원래 배가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뭔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이래서 갑자기 배를 C로 보내려고 해요. 누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보험회사한테는 A에서 B 항으로 간다 해놓고 실제 운송계약은 A에서 C로 해가지고 사고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항해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는 당연히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1호나 항해의 변경이 비슷할 것 같고 비슷한 개념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MIA에서는 조금 어프로치가 좀 달라요. 접근이 다른 게 어떤 거냐면 항해 변경의 경우에는 의도, 인텐션, 의도가 있으면 이게 항해 변경이 이루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2호는 실제 2호가 있어야 돼요. 실제 항로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만 2호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위험의 그 변혁이라고 볼 수 있는 항해 변경은 그러한 생각,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뭐 내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MIA의 규정인가 그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2로는 실제 액추얼한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2로예요. 근데 항해 변경은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해요. 항구를 바꾸려고. 그러면 실제 항구가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해일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그 이유 면책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항이나 사정에 따라서 A 항구에서 B 항구로 가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산항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부산항이 여의치가 않아서 울산항으로 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업적 상황이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뭐 저 항해 변경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새롭게 하거나 통지를 해서 조건을 바꾸거나 미리 협의가 돼야 돼요. 보험회사랑 미리 협의를 해서 이게 사업적 상황에 따라서 부산항을 선택하지 않고 울산항으로 갑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얘기를 하겠죠. 뭐 조건을 바꾸거나 뭐 보험료를 더 받거나 뭐 보험 계약을 뭐 다른 회사랑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항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어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보험 계약은 부산항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놓고 실제 선박의 운영은 울산항으로 간다? 그거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마리타임 퍼릴스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고의 원인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멸실 손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보험자의 면책으로 두고 있다라는 점을 뭐 1호나 항해 변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험을 통해서 커버를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손해의 원인에 의해서 그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된 그것이 영향을 준 어떤 손해, 결과가 손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향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다이렉트하거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렇게 영향이 있어야 어떤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고, 그 손실을 가져온 원인이 담보위험이라고 한다면 그 보험회사는 그 피보험 이익의 상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실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원인이, 어떤 퍼릴이 어떤 손해를 가져왔는지, 이 두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관계가 있었는지, 이것을 가늠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벤트에 의해서, 이벤트의 결과로, 이벤트의 영향을 받아서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완전히 별개의
서로 연관성이 떨어져. 직접적으로 영향 주지 않았어.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 두 퍼릴과 결과인 손해에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고, 그것이 담보 위험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담보 위험이 이 손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할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보험자는 당연히 보상을 안 해줄 것이라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특히 이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오늘날의 선박이나 화물의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이게 복잡다단해져서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들을 초래하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이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C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A, B, C 중에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근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proximate cause, cause가 원인이잖아요. 근인, 원인인데 proximate 한 실질적으로 직접적이고 관련 깊고 영향을 준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의 결과, 손해의 결과에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피보험자의 의무를 얘기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에게 즉시 알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건 현장을 보존을 하고 피보험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보험자가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사고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러한 인과관계 속에서 진정한 손해의 원인을 가려서 그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근인주의고, 뭐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까운 원인을 살피고 쓸데없이 멀리 떨어진 원인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지 말라, 뭐 이런 격언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이 가까운 원인이라고 해서 시간 순서상, 그 타임 시퀀스 상의 가장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 A 이벤트의 원인으로 B, C, D 상황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과관계는 A여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시간적으로 가까운 사건이 D였기 때문에 D가 근인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상에 가장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효력, 그 결과치, 손해의 결과에 가장 근접한, 가장 영향이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게 근인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리타임 퍼릴스부터 시작을 해서 인과관계까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사전 제작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